저부터인가요? 네. 잘 왔다 갔다 해야겠죠? 특징화대로 하려면. 그럼 PPT가 업데이트 되나요? PPT요? 네. 다르죠. 만든 거예요? 아니요. 쓴 거예요? 아니요. 이 사이트가 있어요.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네. 어디서 만들어? 칸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칸바? 네. 외국 사이트예요? 외국인가? CANV 칸 CANVA 한국 건가요? 외국 거. 외국 거인 것 같은데. 이영일권. 그래서 만들어요. 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반이었어서. 2학년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네. 칸바? 할까요? 네. 필링코드 10장 클래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체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태틱 퍼블릭 변수, 스태틱 프라이빗 변수, 비공개 인스턴스 변수, 공개 함수, 비공개 함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수와 유틸리티 함수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반드시 숨겨야 한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때로는 변수나 유틸리티 함수를 프로텍티브로 선언해 테스트 코드에 접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 안에서 테스트 코드가 함수를 호출하거나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함수나 변수를 프로텍티드로 선언하거나 패키지 전체로 공개합니다. 그러나 캡슐화를 이렇게 풀어주는 결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이전에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온갖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첫 번째 규칙은 크기고 두 번째 규칙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클래스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클래스의 크기가 적당한지를 판별할 때는 코드의 길이가 아니라 역할을 단위로 판별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를 보면은 이제 길이는 굉장히 짧아 보이고 클래스 하나에 메소드 5개 정도면 양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 대시보드 클래스는 메소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죽어네 이거. 소리는 녹화되는 거 같네요. 네. 계속 진행하시죠. 소리는 녹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는 클래스 이름만 봐도 책임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일단 클래스 이름에는 해당 클래스의 책임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크기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장명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세서, 매니저, 슈퍼 등과 같이 클래스 이름에 모호한 단어가 들어있다면 여러 책임을 떠안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래스 설명이 있는데 클래스 설명은 if, and, or, but을 사용하지 않고 25단어 이내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보셨던 슈퍼 대시보드 클래스에서 보면은
일단 클래스 설명을 밑에 보시면은 스토어 대시보드 클래스는 마지막으로 포커스를 얻었던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버전과 빌드를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에 하며가 들어가는데요. 이는 책임이 너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 슈퍼가 들어갔잖아요. 이것 또한 클래스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일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나 모듈을 즉 변경할 이유가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단일 책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큰 클래스 몇 개가 아니라 작은 클래스 여럿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클래스는 각자 맡은 책임이 하나여야 하며 변경할 이유도 하나여야 하고 다른 작은 클래스와 협력해 시스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응집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 수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가 아주 많은 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일부를 작은 함수 하나로 빼고 싶을 경우에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로 승격한다면 새 함수는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작은 함수로 빼다 보면은 몇몇 함수만 사용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응집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클래스를 한번 쪼개라고 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다수 시스템은 지속적인 변경이 가해지는데 따라서 뭔가 변경할 때마다 시스템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을 위험에 따릅니다. 따라서 깨끗한 시스템은 클래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변경에 수반하는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는 구체적인 클래스랑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상세한 구현에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구현이 바뀌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구현에 의존하는 코드는 테스트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의 결합도를 낮추면 유연성과 재사용성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합도가 낮다는 소리는 각 시스템 요소가 다른 요소로부터 그리고 변경으로부터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요소가 서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각 요소를 이해하기도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클래스는 외부 토크스톡 익스체인지 API를 해서 포트폴리오 값을 재생하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코드는 시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렇게 5분마다 값이 달라지는 API로 테스트 코드를 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 클래스에서 또 API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 스톡 익스체인지라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한 후에 메서드를 하나를 선언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톡 익스체인지를 구현하는 도쿄 스톡 익스체인지 클래스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클래스는 스톡 익스체인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고정된 주가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 코드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고 인터페이스를 의존 역전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테스트용 구현체를 만들 수 있고 외부 API에서 가격이 계속 변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도를 최소로 줄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클래스 설계 원칙인 의존 역전의 원칙을 따르는 클래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원칙은 클래스가 상세한 구현이 아니라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 있으신가요? 다 이해는 보시면서 이해 안 되셨던 부분 질문해 주세요. 좀 더 읽어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한 느낌이 되게 문학적인데. 네? 되게 문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계속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캡슐화, 클래스 작아야 하고, 단일 책임의 원칙이어야 하고, 수상화해야 되고. 좀 약간 갈수록 이유만 디테일해진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혹시 파일에 대해서도 있나요? 파일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긴 해요. 파일명에 대한 건 없고. 파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파일은 그냥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씩. 원칙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클래스를 나누면 나눌수록 파일도 많아지고. 정리한 책에도 클래스 정리 책이랑 비슷해지는 거. 왜 파일명에 대해서는 역할로 나눈다 했잖아, 클래스를. 근데 파일도 역할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법한데 안 했네. 파일명에 관해서는 어차피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가 나오면 클래스명이 파일명이 될 거니까 이름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고 그거와 비슷한 이슈가 근데 보면은 컨트롤러라는 것도 파일 하나인데 홀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할의 일부잖아. 그러면은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안에는 그 역할 안에 또 역할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역할에 대한 정의가 없다, 뭔가. 역할이란 단어 어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 하나의 역할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아, 느낌이. 근데 추상화라는 거는 나는 추상화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 세계에 대입했을 때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로더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약간 현실 세계에 비유해 보면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공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트럭으로 재료 배달해서 갖고 오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될 거고 뭐 재료를 검수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뭐 공정을 처리할 때 공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럴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냥 역할을 난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똑같이 그 상황을 클래스에 대입해보면 이제 재료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검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발리데이터라는 클래스가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어떤 공정을 거친 사람은 또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클래스가 하나 나올 거고 여러 클래스가 또 나올 거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은 뭐 트랜스미터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시스템 설계할 때 사람 세계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까 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클래스로 생각하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역할 안에 기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능 클래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역할이랑 단어보다. 역할이란 단어가 좀 더 인간 친화적이지 않나? 역할보다는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단일 책임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 클래스가 진다.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 책임 안에 역할이 있고
그 안에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이제 하나하나의 함수일 거고. 한국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국말에 대한 이런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책임에 따라서 클래스를 다루고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좋은 점은 어쨌든 이 코드 짜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그냥 네.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성능이나 뭐 중요한 거가 성능이라고 한다면 특히 뭐 언어 쓰지 말고 기계어로 그냥 어셈블리어로 짜는 게 맞고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에서 자바에서 뭐 타입스크립트 발전한 것도 결국 사람이 쓰기 쉽게 만들려고 네. 좀 발전한 거다 보니까 객체 지향이든 함수 지향이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스템의 설계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야지 그만큼 코드도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거를 실제 세계에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까지가 저의 그냥 경험상의 팁입니다. 종국 씨 아시죠? 좀 이번의 내용은 많이 난해했습니다. 뭐였죠? 네? 뭐였죠? 제가 하는 거 시스템이요. 그럼 4개 하나요? 아니죠. 하나씩. 네, 다 합쳐서 4개. 아, 그 4개. 번갈아 가면서. 단원 순서대로는 뭐냐면 연달아 도안해야 되긴 하는데 참고상 짧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저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맡았습니다. 각자 학교가 다른데 통일하시죠. 아, 그럴까요? 단토통이라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차례예요. 켜져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작과 사용 분리에 대한 내용이고 확장, 그 다음에 자바 프록시, 순수 자바 AOP 프레임워크, 테스트 주도 아키텍처 구축, 도메인, 특화 언어, DSL이라 하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은 이제 시스템 이번엔 시스템. 네, 시스템의 준비 과정과 런타임 로직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보시는 코드를 보시면은 떠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그 메소드 안에서 그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런타임 로직에서 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 런타임 로직에서 그 의존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컴파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현재 생성되고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그런 객체가 상당히 무거운 객체라면 이제 단일 책임 원칙도 위배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모듈성이 떨어지고요. 또 이제 해당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인스턴스가 계속 생성이 될 경우 이제 중복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과 제작을 분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메인 분리, 팩토리, 의존성 주입이라는 내용입니다. 메인입니다. 네, 생성과 관련된 모든 코드는 메인이 호출하는 모듈로 옮기고 나머지 시스템은 이제 객체가 생성되었다고 믿고 이제 의존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메인을 넘기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팩토리 abstract 팩토리 패턴인데요.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생성의 시점을 컨트롤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패턴입니다. 네, 예시인데요. 주문 처리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라인 아이템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이제 order processing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 라인 아이템 팩토리를 구현해서 여기 안에서 라인 아이템을 생성하는 로직을 짜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선 그 라인 아이템을 생성하는 코드를 모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더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은 그 라인 아이템을 생성하는 시점을 간접적으로 라인 아이템 팩토리를 통하여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네. 의존성 주입입니다. 사용과 제작을 분리하는 강력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새로운 객체는 넘겨받은 책임만 맡음으로 이제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게 된대요. 그래서 의존성 관리 맥락에서는 해당 의존성을 해당 그 객체를 인스턴스로 만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책임을 만드는 전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특수 컨테이너 사용 또는 이제 메인 루틴 사용이 있습니다. 네,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확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용이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으로서 이제 TDD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테스트 코드가 존재하면은 확장을 했을 때 시스템 확장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타격이 갈 수 있는데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확장을 할 때 테스트를 계속 돌리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코드가 피해를 받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TDD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횡단 관심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 이걸 구현하는 방법이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객체가 존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객체가 중복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로직이 존재할 텐데 이 로직을 AOP를 통하여 분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AOP는 이 AOP는 여러 가지 객체에서 횡단으로 진행이 되는 호출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바 프록시라는 개념입니다. 네, 프록시란 이제 사전적으로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바에서 프록시를 구현하게 된다면 리얼 서브젝트 이제 주 역할을 하는 친구는 자신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부하 기능이나 접근을 프록시 객체에 위임을 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단순하게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감싸는 경우와 같은 단순한 사항에 적합을 하고요. 또한 단점이 좀 분명한 친구입니다. 코드의 크기의 양이 상당해져서 깨끗한 코드를 쓰기 어렵습니다. 또한 프록시는 시스템 단위로 실행되는 지점을 명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순수 자바 AOP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 곳에서 쓰이는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모듈화하는 기법입니다. OOP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모듈화에 사용이 되고 AOP는 인프라 혹은 부가 기능 모듈화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깅, 트랜잭션, 보안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모듈에 부과되는 부가적인 기능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spect-J이라는 친구인데요. 언어 차원에서 관점을 모듈화 구성을 지원하는 자바 언어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 독자적인 문법이 있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부하라고 저자가 말을 했어요. 네, 테스트 주도 아키텍처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채택을 해서 그 기존의 단순한 아키텍처가 복잡한 아키텍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 주도 아키텍처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테스트를 늘 하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아키텍처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때 소프트웨어 구조가 관점을 효과적으로 분리한다면 확장이 좀 더 용이합니다. 표준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표준을 사용하면 아이디어와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가 쉽고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기도 쉽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캡슐하기 쉽고 컴포넌트를 엮기 쉽고 때로는 이제 표준이 근데 굳이 불필요함에도 표준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표준이 가져다 줄 확실한 이득을 측정을 한 다음에 표준을 사용하라고 저자가 덧붙였습니다. 네, 시스템에 도입할 도메인 특화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DSL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DSL은 도메인 개념과 그 개념을 구현한 코드의 소통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 개념은 저희가 코드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아키텍처는 도메인 논리를 흐리고 기민성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기민성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TDD가 존재하더라도 이가 제공하는 이점이 떨어집니다. 모든 추상화 단계에서는 의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관점 혹은 관점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해 각 구현 관심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면서 어렸던 부분 있으신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바 프록시나 자바 엑스펙트 J 이런 측면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바를 다루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게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발할 때 네스트.js는 DI 의존성 주입을 중심으로 시스템 사용과 제작을 분리를 하는데 그 외의 부분 메인 분리와 팩토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좀 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한번 다시 볼래요? 팩토리 베이스도 나오는 부분? 네. 팩토리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아까 나왔던 게 그 도표요. 이 두 표예요. 네. 요거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도표. 제가 이거가 이해가 안 돼서 따로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린 아이템을 구현을 하는 그런 로직들을 그러니까 로직을 따로 있고 그 호출을 그 린 아이템 팩토리에서 호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메인에서 다시 호출을 해서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그러니까 올드 프로세싱에서는 이제 메인 아이템에 대한 호출과 거기에 대한 그 구현 로직을 알 수 없게 하는데 이제 메인 로직을 사용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린 아이템에 대한 인스턴스가 그 생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가요? 근데 코드가 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일이 클래스가 3개예요. 엔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5개인데 네. 여기서 올더 프로세싱의 파라미터로 라인 아이템 팩토리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더를 프로세싱 안에서 어쨌든 주문을 하면 네. 그 주문했던 아이템들,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한다면 네. 그 온라인 쇼핑에서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 주문 네.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리스트의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문 프로세싱에서는 어쨌든 그 주문 완료된 내역에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리스트를 결과물로 전달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템을 그러면 올던 프로세스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생성하는 로직을 여기다 얹을 거냐는 거예요. 올더링 프로세스에서 라인 아이템이라는 거를 라인 아이템을 뭐 배열로 주든지 이런 리스트를 라인 아이템 만드는 거를 올더링 프로세스에서 만들게 되면 네. 만약에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올더링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뭐 특정 종류의 주문만 받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딱 쇼핑몰에서 시키는 뭐 물건, 네. 뭐 샴푸, 뭐 비누 이런 식으로 그런 물건만 쓰다가 네. 갑자기 공연 이런 걸 또 주문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공연은 완전히 다른 로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공연에는 단순히 뭐 주문 물품의 물량, 뭐 가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예약 시간 그런 것도 취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기능이 있으려면 오더링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근데 라인 아이템 팩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고 실제로 라인 아이템에 대한 생성은 라인 아이템 팩토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올더링 프로세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주문이라는 게 그냥 물건 주문이 아니라 그 공연 주문 같이 해서 새로운 뭐 일정 같은 내역이 생겨야 된다고 하면 네. 올더링 프로세스에 넣는 라인 아이템 팩토리를 그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공연에 대한 팩토리를 집어넣어주면 네. 올더 프로세싱이 단지 물건 주문뿐만 아니라 공연 주문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올더링 프로세스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받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올더링 프로세스가 어떤 올더를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라인 아이템 팩토리를 메인에서 생성해서 그거를 올더링 프로세스에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라인 아이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공연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올더링 프로세싱이 확장성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SSL이랑 GCP. S랑 GCP. 여기서 뭐 다운로드라는 프로세싱이 있거나 아니면 네. 변환 프로세싱이 있다면 거기에 집어넣어주는 게 SS를 집어넣을지 GCP를 집어넣을지에 따라서 뭐 변환 서버 아니면 뭐 문서 처리 서버 같은 게 기능은 똑같이 하더라도 GCP를 쓸지 S를 쓸지를 이제 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애저를 쓴다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스토리지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맞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스토리지 서비스 해가지고 네, 인터페이스 만들지 않았나? 네. 그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가 있었나? 네. 그거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파라미터를 받게 해서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건 그런 정도. 근데 SJS는 D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로직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DI를 썼을 때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모듈을 원래 그냥 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해당 모듈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원테이션을 갖다 쓴다는 거 자체가 갖다 쓰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있어요. 네. 뭐냐면 램 누수 방지야. 램 누수요? 개발자들마다 다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방식이 어느 부분에서는 루프가 돌거나 네. 어느 부분에서 빠그라졌을 때 초기화를 한 번씩 해주거나 이런 네. 기능들을 따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당 어떠한 연산에서 이 램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업데이트 계속 돼요. 얘네들 업데이트 되면서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바 이제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것도 기능상이
뭐 음, 이런 프로세스에서 그 기능들을 이제 뭐 때려 막는다든지 네. 이럴 때는 초기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어노테이션을 금방금방 따로잖아요. 하나의 클래스에 있으면서 네. 동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네. 그 해당 모듈에 대한 리셋을 가능하게 하는 뭐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노테이션 단위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갖다 쓰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이것도 계속 바뀌어요. 어떤 함수명이 이제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네. 갖다 못 쓰고 클래스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바에서 쫙 표시가 나와. 아, 자바에서. 선이 쫙 그어져.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말고 또 찾아봐야 되는 거지. 네. 클래스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자바를 안 써봐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찍 그어지면은 실행은 되는데 네. 앞으로 사라질 서비스인 거가 맞거든요. 네.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네. 사라질 서비스들은 이렇게 또 선을 그어놔줘요. 오, 신기하다. 그래갖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없어지니까 네.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네. 거 맞죠? 음, 자바 버전 올라가 있으면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네스트에서 네. 그 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 다운받을 때 S3를 쓸지 아니면 GCP를 쓸지 구분하는 로직이 그 파일 처리하는 로직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파일 처리하는 로직에 if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외부로 빼서 네. 좀 더 클래스와 함수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if문이 없어지면 더 단순화되는 거고 로직이. 네. 그리고 바깥에서 그걸 결정해서 어떤 스토리를 쓸지 결정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네. 내부에서는 어쨌든 스토리지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네. 그냥 로직들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클래스의 크기도 더 줄이고 의존성을 좀 더 줄일 수 있죠. 네. 그런 장점이. 램 루스 방식만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보안. 보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볍게 연산 속도가 가볍게 하기. 이거 세 개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호환성 느낌. 일 많아요. 버전 업데이트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아키텍처가 있으면은 맨날 이제 버전 올렸다 내렸다 에러 처리하면서 이제 계속 버전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애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버전 어떻게 쓰라고 영세서가 나와요. 네. 얘네는 호환이 잘 되는 애들끼리 묶어놓는다. 네. 그리고 무슨 메이븐 사이트 들어가면 또 얘네들끼리 세트 메뉴다라고 이제 또 버전 정보가 이렇게 또 공개를 정해져 해주거든요. 있군요. 나는 얘네들 모듈을 사용하는데 그 버전에 맞는 버전은 네. 나는 얘다. 네.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들이 보면은 귀찮아갖고 자바 랭귀지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아, 바꿔줘야 되는 거 하도 바꿔주니까 많아. 단체로. 방금 타입스크립트에서 네. 어떤 식으로 AOP를 구현할지 좀 생각해봤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데코레이터를 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데코레이터 써보셨나요? 딱히 크게 써본 적은 없어요. 넷스제이에서 강제하는 거 말고는. 데코레이터 이미지를 보면 설명이 쉽게 되지 않을까? 데코레이터를 간단한 설명만 보여줘. 데코레이터를 구현해 보시죠.
저도 약간 이걸 개념을 공부한 지 조금 오래돼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대략적인 느낌만 설명을 드릴게요. 데코레이터를 쓰잖아요. 네. 이 데코레이터가 지금 AOP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해당 클래스나 함수의 역할을 실질적인 구현을 변경하지 않고도 혹은 상속을 받아서 확장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F, G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첫 번째로 G가 먼저 호출되고 데코레이터가 그 다음 F가 호출되고 그 다음 X가 호출되고 그 다음 F가 호출되고 G가 호출돼서 마무리되는 식으로 돼요. 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요. X가 실행되기 전에 타이밍에 네. 데코레이터가 먼저 실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X가 실행이 돼요. X가 실행이 끝난 다음에 G에 남아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G가 종료가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X가 실행되기 전에 G가 먼저 실행돼서 X에 들어가는 값들이나 아니면 X에서 없던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할 실행 전후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순서를 지정해 주는 느낌이군요.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건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붙였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안쪽에 있는 게 이게 결국 랩핑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 안쪽에 있는 게 더 랩핑이 안쪽에 되어 있다는 느낌일 네. 거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되게 용이한 거네요, 이거. 그쵸. 네. 보시면 이게 제일 간단한 지금 데코레이터의 구현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메소드라는 함수, 비어있는 함수죠. 네. 이 함수에다가 데코레이터를 써서 어떻게 기능을 확장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순서가 나와 있네요. 네. 정확하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메소드라는 함수는 비어있고 first라는 데코레이터는 여기 펑션에 first라는 것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파라미터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예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곳이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로직은 넣어야 될 게 이 데코레이터가 실행될 때 즉 이 데코레이터를 호출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돼야 될 로직을 여기 안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리턴 안에 콜백 함수를 넣는데 리턴 안에 있는 리턴하는 함수는 콘솔 로그 이 안에다가 그 메소드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끝에 호출될 거를 여기 넣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똑같이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xample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first를 먼저 실행을 해요. first를 먼저 실행해서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first factory evaluated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second를 실행해요. second를 실행해서 second factory evaluated 여기까지 코드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메소드를 실행해서 메소드는 아무 역할 안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이 콜백 함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시 실행하죠. 그래서 콘솔 로그 세컨드 이스퀄드에서 세컨드에 있는 데코레이터에 있는 로직이 실행되고 그 다음 퍼스트가 실행돼서 마지막 닫아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뭐 발리데이션이나 아니면 로깅하는 부분에서 AOP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로깅 쓰는 부분이 되게 단순해지겠죠.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그 함수의 뭐 실행값과 그리고 뭐 리턴 값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데코레이터에서 여기다가 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어떤 메소드의 실행이 끝났고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라고 로고를 남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공통 관심사를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이 데코레이터를 쓰지 않았으면 메소드 하나하나를 수정해가지고 메소드 안에다가 로그를 넣는 로직을 직접 넣었어야 되는데 데코레이터를 쓰면 그런 로직을 밖에서 구현해서 그래서 기능을 확장해야 될 때마다 그냥 데코레이터만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통 관심사가
종단 횡단. 크로스 커팅 판선이었나? 횡단 관심사. 종단 횡단 관심사를 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데코레이터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데코레이터는 아직 지금 익스페리멘탈 기능이라서 정식 기능은 아니고 네스트에서는 쓰고 있는 기능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났어요. 저부터 할까요? 아, 저군요. 네, 이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창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창발정의 설계로 이제 깨끗한 깔끔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코드를 구현하면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깔끔한 코드를 만들려면은 이제 4가지 원칙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모든 테스트를 실행해야 한다. 중복을 없앤다.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표현한다. 4번째 마지막 클래스와 메서드의 수를 최소로 줄인다. 이 목록은 이제 중요도 순입니다. 네, 모든 테스트를 실행하라. 설계는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테스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면 설계 품질이 높아집니다. 크기가 작고 목적이 단일한 클래스가 나오고요. 결합도가 높으면 테스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적인 객체 지향의 기본 사항을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테스트 코드가 있기에 리팩토링과 코드 추가에도 용이합니다. 테스트 코드로 기존 시스템이 깨질 여부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중복을 없애라입니다. 중복은 추가 작업, 추가 위험, 불필요한 작업도를 의미합니다. 깔끔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단 몇 줄로도 단 몇 줄이라도 중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같은 코드, 비슷한 코드, 구현 중복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가 바로 구현 중복에 해당되는 코드인데요. 사이즈 함수로 충분히 개수를 반환하는 로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empty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is empty라는 함수로 굳이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상단 함수와 하단 함수가 비슷한 코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코드를 replace image라는 함수로 따로 뺐습니다. 근데 이때 이것은 같은 클래스에 이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SRP를 위반하게 됩니다. SRP는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함수에 대하여 클래스를 분리시키면 이제 완벽하게 코드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추상 클래스를 도입하여 이를 템플릿처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보시다시피 Vacation Policy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안에 미국식 최소 법정 일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식으로 확인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추상 클래스로 Vacation Policy를 만들고 이를 하위 클래스로 US Vacation Policy, 유럽 Vacation Policy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이를 익스텐션 확장을 해서 Vacation Policy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중복되어 사용되는 코드를 부모 클래스로 옮겨서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하위 클래스로 이제
Artful Legal Minimums와 같은 함수로 분리되는 달라지는 코드를 함수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표현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용 중 대다수는 코드 유지 보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유지 보수 과정에 버그를 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른 유지 보수 개발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따라서 코드는 명백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좋은 이름을 사용하기입니다. 그 다음은 표준 명칭 사용. 세 번째, 함수와 클래스 크기를 가능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클래스와 메서드 수를 최소로 줄여라입니다. 목표는 함수와 클래스 크기를 작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크기도 작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와 메서드 크기를 줄이자고 조그마한 클래스가 수없이 많아지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클래스마다 무조건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요구를 구현하는 표준이 있는데 이것이 굳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클래스와 동작 클래스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사례 또한 수도 없이 많은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위 예시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함수와 클래스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네, 이번 내용은 되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성 다음은 학교를 통일하라고 낸 요청이 있어서 코딩 사관학교를 통일을 했습니다. 사관학교에는 반이 없어요. 반이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나도 처음 알았네. 반 없어요. 이따 바꾸겠습니다. 네, 판 없으면 반이 없으면 그 뭐예요? 뭐 소대, 중대 이렇게 있어요. 네, 학년이 중대고 그 밑에 이제 소대가 있습니다. 소대. 내용이 좀 많으니까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올렸네. 동시성과 깔끔한 코드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스레드를 하나만 실행하는 코드는 짜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나 깊숙한 곳에 문제가 있는 다중 스레드 코드도 짜기 쉽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시스템이 부하를 받기 전까지 멀쩡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시성은 결합을 없애는 전략입니다. 즉 무엇과 언제를 분리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하나인 프로그램은 따라서 무엇과 언제가 서로 밀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출 스택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상태가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흔히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프로그래머는 일련의 그 정지점을 정한 후에 어느 정지점에 걸렸는지 살펴보면서 시스템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과 언제를 분리하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와 효율이 극적으로 나아집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은 거대한 루프 하나가 아니라 작은 협력 프로그램 여럿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엇과 언제를 분리한다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쉽고 문제를 분리하기도 쉽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은 응답 시간과 작업 처리량 개선이라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동시성 구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대량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한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처리한 후에 최종적인 답을 내는 속도보다 정보를 나눠서 여러 컴퓨터에서 돌려 병렬로 처리하게 된다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성 구현이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동시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성은 형상 성능을 높여준다입니다. 동시성은 항상이 아니라 때로는 성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아주 길어서 여러 스레드가 프로세스를 공유할 수 있거나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처리할 독립적인 계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만 성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시성을 구현해도 설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또한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단일 스레드 시스템과 다중 스레드 시스템은 설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과 언제를 분리하게 된다면 시스템 구조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에 대한 타당한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시성은 다소 부하를 유발한다입니다. 이는 옳은 말인데요. 성능 측면에서 부하가 걸리며 코드도 더 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시성은 복잡하다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문제라도 동시성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시성 버그는 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고 되게 일회성 문제로 여겨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을 구현하려면 흔히 근본적인 설계를 제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타당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두 스레드가 해당 인스턴스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저 last id used 필드를 42로 설정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get next id를 호출하면 결과는 아래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의 스레드는 43을 받고 다른 스레드는 44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경우로는 또 한 개의 스레드는 44를 받고 스레드 2는 43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는 다 옳은 결과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모두 43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처럼 대다수는 올바른 결과를 내지만 문제는 세 번째의 경우처럼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일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시성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방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성을 방어하는 원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메서드, 클래스, 컴포넌트를 변경할 이유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동시성은 복잡성 하나만으로도 따로 분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 관련 코드는 다른 코드와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동시성과 관련이 없는 코드에 동시성을 곧바로 구현하는 사례가 너무도 흔하다고 합니다. 동시성을 구현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동시성 코드는 독자적인 개발, 변경, 조율 주기가 있고 동시성 코드에는 독자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다른 코드에서 겪는 난관과 다르며 훨씬 어렵습니다. 잘못 구현한 동시성 코드는 별의별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코드가 발목을 잡지 않더라도 동시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시성 코드는 다른 코드와 반드시 분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자료 범위를 제한하라 라고 합니다. 객체 하나를 공유한 후에 동일 필드를 수정하던 두 스레드가 서로 간섭을 함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공유 주체를 사용하는 코드 내 임계 영역을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로 보호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임계 영역의 수를 줄이는 기술 또한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이런 자료를 수정하는 위치가 많을수록 다음 가능성도 커집니다. 보호할 임계 영역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유 자료를 수정하는 모든 코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을 올바로 보호했는지 확인하느라 똑같은 노력과 수고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찾아내기 어려운 버그가 더욱 찾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캡슐화하고 공유 자료를 최대한 줄여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사본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공유 자료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공유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복사해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각 스레드가 객체를 복사해 사용한 후 한 스레드가 해당 사본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 객체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코드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아주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드는 가능한 독립적으로 구현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스레드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스레드를 구현을 해야 하고 각 스레드는 클라이언트 요청 하나를 처리해야 하고 모든 정보는 구동을 출처에서 가져오며 로컬 변수에 저장해야 하며 다른 스레드와 동기화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현을 하라고 합니다. 독자적인 스레드로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세서에서 돌려도 괜찮은 자료를 독립적인 단위로 분할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5로 스레드 코드를 구현한다면 스레드 환경에 안전한 컬렉션을 사용을 하고 서로 무관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스큐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가능하다면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일부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스레드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에서는 이렇게 밑에 세 클래스를 익히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모델을 이해하라입니다. 다중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자원으로 크기나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길이가 일정한 읽기, 쓰기, 버퍼 등이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호 배제에 대한 개념인데요. 한 번에 한 스레드만 공유 자료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데드락이란 여러 스레드가 서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스레드가 각기 필요한 자원을 다른 스레드가 정리하는 바람에 어느 쪽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개념은 라이브 락입니다. 락을 거는 단계에서 각 스레드가 서로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레드는 계속해서 진행하려 하지만 공명으로 인해 굉장히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개념으로는 기하입니다. 한 스레드나 여러 스레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자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짧은 스레드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면 짧은 스레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긴 스레드가 기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행 모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 실행 모델입니다. 하나 이상 생산자 스레드가 정보를 생성해 벽화나 대기열에 넣고 하나 이상 소비자 스레드는 대기열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스레드가 사용하는 대기열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스레드는 대기열에 빈 공간이 있어야 정보를 채우기 때문에 즉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소비자가 스레드는 대기열에 정보가 있어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가 둘 다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서로에게서 시그널을 기다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읽기 쓰기 모델이 있습니다. 읽기 스레드는 주된 정보원으로 공유 자원을 사용하지만 쓰기 스레드는 이 공유 자원을 이따금 갱신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처리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처리율을 강조하게 된다면 기하 현상이 생기거나 오래된 정보가 쌓이게 되고 갱신을 허용한다면 처리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의 경우 양쪽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갱신 문제를 피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동기화하는 메서드 사이에 존재하는 의존성을 이해하라입니다. 동기화하는 메서드 사이에 의존성이 존재하면 동시성 코드에 찾아내기 어려운 버그가 생깁니다. 공유 클래스 하나에 동기화된 메서드가 여럿이라면 구현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객체 하나에는 메서드 하나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 객체 하나 그러나 공유 객체 하나에 여러 메서드가 필요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에서 잠금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첫 번째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서버를 잠그고 마지막 메서드를 호출할 때까지 잠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에서 잠금을 거는 방법입니다. 서버를 잠그고 모든 메서드를 호출한 후 잠금을 해제하는 메서드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결 서버입니다. 잠금을 수행하는 중간 단계를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서버에서 잠금 방식과 유사하지만 원래 서버는 변경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동기화하는 부분을 작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면 락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락은 스레드를 지연시키고 부하를 가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싱크로나이즈드 문을 남발하는 코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계 영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를 짤 때는 이러한 인계 영역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계 영역 개수를 줄인답시고 거대한 인계 영역 하나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도 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인계 영역 크기를 키우면 스레드 간의 경쟁이 늘어나고 프로그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기화하는 부분은 최대한 작게 만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료 코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과 잠시 돌다 깔끔하게 종료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른데요. 깔끔하게 종료하는 코드는 올바로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데드락인데, 즉 스레드가 절대 오지 않을 시그널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료 코드를 개발 초기부터 고민을 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구현을 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므로 이미 나온 알고리즘을 검토하는 방향을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드 코드를 테스트하라고 합니다. 코드가 올바르다고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테스트가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많은 테스트는 위험을 낮춥니다. 스레드가 하나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옳은데 같은 코드와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스레드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황은 급격하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문제를 노출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 설정과 시스템 설정과 부하를 바꿔가면서 자주 돌리고 테스트가 실패하면 원인을 추적하고 다시 돌렸더니 통과하더라 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은데요. 말이 안 되는 실패는 잠정적인 스레드 문제로 취급하라. 다중 스레드를 고려하지 않은 순차 코드부터 제대로 돌게 만들자. 다중 스레드를 쓰는 코드 부분을 다양한 환경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스레드 코드를 구현해라. 다중 스레드를 쓰는 코드 부분은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작성하라. 프로세서 수보다 많은 스레드를 돌려봐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돌려봐라. 코드에 부족 코드를 넣어서 돌려봐라. 강제로 실패를 일으키게 해보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매우 많습니다. 다중 스레드 코드는 때때로 말이 안 되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실패를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그냥 하드웨어 문제다, 단순한 일회성 문제다 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일회성 문제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잘못된 코드 위에 또 잘못된 코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다중 스레드를 고려하지 않은 순차 코드부터 제대로 돌게 만들자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스레드 환경 밖에서도 코드가 제대로 도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라고 합니다. 스레드 환경 밖에서 생기는 버그와 스레드 환경에서 생기는 버그를 동시에 디버깅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스레드 환경 밖에서 코드가 올바르게 돌아가는지부터 확인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 스레드를 쓰는 코드 부분을 다양한 환경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게 스레드 코드를 구현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중 스레드를 쓰는 코드는 다양한 설정으로 실행하기 쉽게 구현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스레드로 실행하거나 여러 스레드로 실행하거나 실행 중 스레드 수를 바꿔가면서 실행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코드를 실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돌려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테스트 코드를 빨리 천천히 다양한 속도로 돌려보는 작업도 필요하고 반복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정에서 실행할 목적으로 다른 환경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스레드 코드를 구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중 스레드를 쓰는 코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게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스레드 개수를 파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다양한 설정으로 프로그램의 성능 측정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레드 개수를 조율하기 쉽게 코드를 구현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도중에 스레드 개수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 프로그램 처리율과 효율에 따라 스스로 스레드 개수를 조율하는 코드도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수보다 많은 스레드를 돌려보라고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스레드를 스와핑할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와핑을 일으키려면 프로세서 수보다 많은 스레드를 돌리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스와핑이 작을수록 인계 영역을 빼먹은 코드나 데드락을 일으키는 코드를 찾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돌려보라라고 말합니다. 다중 스레드 코드는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코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전부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지 마땅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에 부족 코드를 넣어 돌려라. 강제로 실패를 일으키게 해보라입니다. 흔히 스레드 코드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오류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코드가 실행되는 수천 가지 경로 중에 아주 소수만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하는 경로가 실행될 확률은 극도하게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물게 발생하는 오류를 좀 더 자주 일으킬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 코드를 추가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코드에다가 직접 웨이트, 슬립 이런 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부족 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면 AOF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자동화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기 기법을 사용해서 오류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코드를 흔드는 이유는 스레드를 매번 다른 순서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테스트 케이스와 흔들기 기법을 사용한다면 오류가 드러날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중 스레드 코드는 올바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다중 스레드 코드를 작성한다면 각별히 깨끗하게 코드를 짜야 한다.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레드 코드를 테스트할 때는 전적으로 스레드만 테스트하도록 한다. 동시성 오류를 일으키는 점점적인 원인을 철저히 이해한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한다. 보호할 코드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과 특정 코드 영역을 잠그는 방법을 이해를 한다. 어떻게든 문제는 생기기 때문에 스레드 코드는 많은 플랫폼에서 많은 설정으로 반복해서 테스트해야 한다.
시간을 들여 보조 코드를 추가한다면 오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동시성 타트가 있대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그것도 엄청 많은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나요? 네. 자바스크립트 쓰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한 편이죠. 저런 거 어떨 때 고려를 하는 거죠? 저런 친구들. 동시에 작업해야죠. 멀티스레드. 저희 프로젝트에 쓸 일이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라서 네. 뭐 리스 컨디션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적은데 파일에 접근한다거나 이럴 때는 파일을 그러니까 여러 프로미스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파일 접근하려면 거기서 동시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거랑 아니면 제약 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변환 작업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A, B, C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B 작업은 A가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A, B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미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다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좀 편하기도 하고 동시성이라는 면에서 자바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자바 쓰는 입장에서도 이 프레임워크들 쓰면 어차피 동시성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다 자동으로 처리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많은 부분을 프레임워크 의존한다고 좀 들었어요. 여기만 이 말은 책에 얹을게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자바이기로. 자바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나요? 많이? 저는 신경 썼어요. 네. 왜냐면 동시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신경을 썼는데 제가 이제 있기 전에 있었던 분이 진짜 너무 개판을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트롤러에 링크가 있잖아요. 네. 그 링크에다 기동기 처리를 해놓은 거야. 네. 동기 처리를 해놓은 거야. 네. 근데 그게 가능한지도 몰랐거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속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접속 자체를. 네. 와,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왜 그래서 굳이 아니 한참 찾다가 이거 설마 이걸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서 수정했는데 문제 없다 그러고. 네.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컨트롤러에서 링크를 그렇게 처리를 해놨다는 게 되게 어이가 없었고 그 점이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서버 단에서 보면은 동시에 링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되 처리 부분은 이제 동기식으로 처리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해당 클래스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클래스를 이제 동기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딱 필요한 부분만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왜냐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책이 한 권 들어와요. 네. 제가 그 시각장애인 회사에서 네. 책이 한 권 들어오면 이거를 분할을 해줘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를 해요. 포스트래. 시그널을 보내는데 무슨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안 되는데 이제 페이지를 달라고. 네.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한 권의 책에 네. 요청을 하면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동시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막 5명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보낼 때도 이제 네. 그 사람한테는 딱 그것만 발급될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DB에서도 쿼리문 자체를 이제 바꿔서 쓰는 거죠. 좀 더 그게 원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쿼리문도 그렇게 찾고 그리고 그 백엔드 단에서도 이제 동기식으로 이제
네. 그렇게 페이지를 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이트에도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 하면은 어찌됐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네. 사람들 간의 소통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작업자가 뭔가 하나의 뭐라고 하냐,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네. 했을 때 그 해당 물건을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동기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저희가 유저가 아주 많아지면 그런 걸 해야 될 날이 그쵸. 오겠네요.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게 소통을 또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앱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제부터 있다. 뭐 앱 내에서 이제 보면은 뭐 게임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자들한테 사용해 보라고 할 홈하면 홈일 때, 이벤트 요소 있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뭐 보물찾기 하면은 그 보물을 여러 명이 동시에 찾았는데 네.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네. 터지는 거지 이제. 보물찾기를 했는데 그 보물을 받은 사람은 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그걸 눌러. 네. 그러면 다 밝게 되는 거지. 큰일 나죠. 네, 그런 네. 그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동기로 DB에다 찍어줘야 되는 거죠. 커리문 자체도 이제 그 셀렉트 그 뭐라고 하지? 업데이트에 업설트? 업설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 순간 이제 인설트 되는 인설트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다, 인설트 하는데 없으면 인설트가 되고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는. 맞아, 업설트. 아무튼 그런 커리문으로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비동기로 이제 해당 아이디를 이제 BTO 부분에서 아이디를 이제 그쪽으로 입력이 들어갈 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서비스에서 동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DB에다 트랜잭션 얼마나 하면 다 지원해가지고 DB에 기능 써도 돼요. 쓰면 돼요. 얼마나 DB 트랜잭션 자체가 있는데. 업설트. 웬만한 거는 뭐 성능이 엄청 중요한 게임 같은 것들은, 특히 동시성이 많은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어떤 객체의 참조에 따라서 동시성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줘야겠지만, 저는 그냥 동시성 면에서 골치 아픈 게 있다 하면 그냥 DB를 써버려요. SQLite를 민메모를 쓴다든지. 네. TBS 다 어떻게 알아서 해주는데. 보통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Q를 쓰는 경우. Q도 그냥 라이브러리 써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저기 하나의 시스템을 진짜 수백 명이 이제 접속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빡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미리미리 처리를 잘 해놔요. 동시에 이제 하나의 모듈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터져요. 과부하가 와갖고 시스템의 로딩이 이제 오래 걸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여러 명이 썼을 때 지장이 없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포문도 스레드로 이제 다 분할해서 해도 되는 작업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프로미스라는 걸출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편이긴 하죠. 자바보다 관리하기가. 자바도 요새 다 프로미스 쓴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RX 자바 이런 걸로 옵저버블 이렇게 해서. 자바는 포문 말고 뭐라고 했지? 링크를 하나 드리자면 아무튼
저희 세미나는 지금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제 마치시고 후일담 나누시도록 하죠. 저희 회의 진행하나요? 회의도 진행해야죠. 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